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11년 전 국민적인 참사를 겪고서야 알게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여전히 우리 생필품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기용, 프리미엄, 대기업 물티슈에도 유독 성분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회수 명령 물량의 9배 이상이 유통되고 있었고 꼼수 숨기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이준엽 기자와 세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곧 정해집니다. 현재 경찰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스토킹 처벌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정치권은 여당 대표의 문자 노출로 소란스럽습니다. 잠시 후 추은호 해설위원과 대통령 순방 외교까지 짚어보겠고 먼저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뽑힌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내용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가 여러 정치 현안을 두고 격돌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오전에 진행했습니다. 5선의 주호영, 재선 이용호 의원의 2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61표를 얻은 주호영 의원이 42표를 얻은 이용호 의원을 누르고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당선 뒤에 당의 위기 극복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용호 의원이 42표의 상당한 표를 얻으면서 친윤그룹의 분화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 내홍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뒤에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사법 방해 행위라면서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을 취하겠다고 경고했고요. 이 전 대표 측근들도 윤리위가 치우쳐 있다,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해당 행위를 경고해야 한다고 하고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의혹으로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서 제명해야 하겠다고 답한 내용인데요.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즉각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상하면서 징계를 상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원회 전체의 의견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직을 맡기 전인 지난달에 나눈 대화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8월 13일이면 지금보다 한 달도 훨씬 더 전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당과 당원들에게 퍼부은 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격이란 말이 등장했던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총력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난하면 국격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한 건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과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거라며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여당의 대응을 질타하면서 특검법 추진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사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특검법 상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국회에서는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서 서민 민생 예산을 대폭 깎고 영빈관 신축을 위해서 878억 원의 예산을 숨겨놨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진한 수사도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부인 관련해서는 129번을 압수수색했으면 김건희 주가 조작은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거 아니야?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탈원전 정책, 태양광 사업 비리, 그리고 계엄령, 문건 조작 사건 등을 일일이 열거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비 대납 의혹 등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정부 질문 중간중간 의원들 사이에 고성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날부터 여야는 주요 정치 현안들을 모두 소환하면서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논의하기 위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지금은 피의자 전모 씨라고만 보도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죠? 네, 서울경찰청은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31살 전모 씨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사건 기록을 토대로 범행 증거의 충분성과 범죄 예방 효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 만큼 곧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내놨는데요. 먼저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사후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했던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만 관련 사건 건수는 400건 정도 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스토킹 사건 관련 검경 협의체를 만들어 사건 초기부터 영장 신청 등 조치를 신속하게 내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 수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씨는 범행 과정 전반을 사전에 준비해온 거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전 씨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자택에서 압수한 PC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앞서 범행 당일 피해자가 예전에 살았던 주거지 일대를 2차례 배회했고 이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거로 파악됐는데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직위 해제가 됐는데도 자신을 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근무지와 시간을 미리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전 씨는 흉기 등 범행 도구도 사전에 준비하고 예금 전액을 뽑아 도주 자금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계획 범행 정황과 함께 전 씨가 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재판으로 원한을 가지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형량이 높은 혐의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가 여성 혐오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논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같은 여가부 입장에 전국 여성연대와 진보당, 녹색당 등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역 살인 사건은 성폭력이 집약된 여성 혐오 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로 보이진 않는다고 한 김 장관의 발언이 여가부 폐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가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스토킹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벌법이 스토킹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죠.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건 1999년 15대 국회 때였습니다. 당시엔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스토킹 피해 사례가 집중됐는데요. 여배우가 승용차 트렁크에 5시간 넘게 감금되거나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가 동영상 촬영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수 김창완 씨는 10년 넘게 쫓아다닌 스토커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하기도 했죠. 결국 국회에서는 벌금 8만 원의 경범죄로 분류됐던 스토킹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을 내놓았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뒤에야 뒤늦게 국회를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스토커 김태현은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스토킹 범죄 공포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흔들었고 제2의 김태현을 막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성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가해자 처벌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피해자 보호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결국 법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영무원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 씨는 상습 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무기력한 법 앞에서 희생당한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다시 한번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 유족도 스토킹 범죄만큼은 선구속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우선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스토킹 가해자들이 온갖 수단을 이용해 이 합의를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늦지 않게 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엔 태풍 위치 알아보겠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 4시간쯤 전에 경북 포항과 가까운 곳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시설물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보니까 하천에 흙탕물이 쓸려가는 것 같은데 상황 전해주시죠. 예, 이곳 포항에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는 모두 그쳤고 파란 하늘이 점점 더 넓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바람은 여전히 평소보다 더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포항시 오천읍에 있는 냉천이라는 곳인데요. 지난 태풍 흰남노 당시에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의 원인이 됐던 곳입니다. 지금도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하류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태풍 때만큼 수위가 높아져서 위험한 모습은 아니고 낮은 수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포항에는 어제부터 5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에 접근했지만 이곳 포항에서는 남동쪽으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우려했던 것보다 강수량이 많지 않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났던 만큼 일찌감치 태풍 대비 태세에 들어갔는데요. 무너진 하천과 저수지 등은 응급복구를 마쳤고 어선 3천여 척도 피항했습니다. 해안가나 저지대에 사는 주민 800여 명도 어젯밤부터 미리 대피했습니다.
해병대도 장갑차를 동원해 대비에 나섰는데요. 현재까지 경북 지역에서 태풍으로 생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설물 피해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경북 소방본부에는 4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사장 시설물 일부가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곳 포항 지역은 태풍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포항과 경주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는 정오를 기준으로 강풍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 오천읍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번 태풍 영향으로 지금까지 2명이 다치고 83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까지 피해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명피해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 현황을 보면 부상이 2명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에 부산시 동래구의 한 아파트 앞 보행로를 지나던 초등학생이 강풍에 떨어진 방음벽에 부딪혀서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이 눈 주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여성 한 명이 부산 지하철 격사 화분이 쓰러지면서 경상을 입었는데 치료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과 부산, 경남 등 660여 대 830여 명이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80여 명은 공공시설과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습니다. 강풍이 불며 부산과 울산에서는 1,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복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에선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거나 가로수가 쓰러지고 지붕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잇따라서 수십 건의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여객선은 통영에서 삼천포 등을 다니는 79개 항로에서 101척이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항공편은 5편이 결항됐습니다. 무궁화호 등 22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12편은 운행 구간이 단축됐습니다. 중대본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8개 공원 155개 탐방로와 도로 10개소도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비상대응 2단계와 태풍 호우 위기경보 경계 수준을 유지하며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마돌은 일본을 직격해 동해를 마주한 일본 서쪽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서는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속속 확인됐고 큰 비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50m에 이르는 강풍. 일본 큐슈 일대를 강타한 태풍은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숨진 사람뿐 아니라 바람에 넘어져 부상을 입는 등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바람은 공사장 대형 크레인을 꺾고 전신주도 쓰러뜨렸습니다. 긴급히 안전을 확보하라는 재해 경보가 이어지자 일부 주민들은 인근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この風がすごいからもう恐怖感を煽っちゃうからね。だから寝れないですし、食欲もないですし、やっぱりこう安心。他にも人がいらっしゃるからちょっと安心っていうの。ラジオと懐中電灯、そしてコロナ禍なので体温計とマスクと消毒液、薬などですね。 강풍을 동반한 기록적인 폭우는 도로와 논밭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집안까지 물이 들어찬 곳도 속출했습니다. 무섭게 불어난 강물에 하천 수십 곳은 범람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댐 100여 곳을 미리 열어 방류하는 등 홍수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린 뒤 지반이 약해져 토사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은 동해에 인접한 일본 서쪽 해안가를 따라 이동한 뒤 혼슈를 관통해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일본 전국에는 비와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기시다 총리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잠시 후에 김진두 기자가 준비되면 다시 한번 태풍 남마돌 정리해 보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타이완과 일본에서 어제 연이어 강진도 발생했습니다. 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페이시 서쪽 타오유안시의 한 스포츠 센터. 배드민턴을 치던 사람들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다 5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자 급히 대피합니다. 천장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규모 6.8의 이번 지진은 지난 17일에 규모 6.4 지진 이후 발생한 수십 건의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타이완 동부 화롄 지역에서는 3층 건물이 무너져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화롄 지역의 다리 2곳과 초등학교 건물 일부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동부 화롄 남남서쪽 80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이완 기상국은 규모 6.8의 지진이 최근 잇따른 지진의 본 지진이고 전날 지진은 본 지진에 앞선 전조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73차례의 전조 지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과 인접한 일본에서도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 오키나와 서쪽 178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에 이어 오후 7시 5분 오키나와 서쪽 179km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때 이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네, 앞서 이경아 도쿄특파원이 전해드렸듯이 태풍이 예상보다 일찍 일본 규슈에 상륙하면서 급격히 약해져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태풍 난마돌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직 좀 더 바람에 대한 경계는 좀 놓지 말아야 된다고 앞서 현장 기자가 얘기는 해줬고요. 네. 자, 난마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 태풍이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태풍의 구분이 매우 강한 위로 초강력 태풍,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슈퍼급 태풍이라고 부를 만한 위치까지 부르는 게 초강력 태풍인데 네. 이번 난마돌이 이틀 전 밤에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고 그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강한 비구름들이 구름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핀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골프할 때 핀을 꽂아놓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핀홀처럼 생겼다고 해서 핀홀이라고 하고요. 태풍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배꼽같이 생긴. 그렇죠. 마치 보면 배꼽 같기도 하고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모습인데 저렇게 굉장히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위에서 볼 때는 아름답고 멋있지만 실제로는 끔찍한 태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강력 태풍, 슈퍼급 태풍의 모습이 슈퍼급 태풍의 위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태풍의 눈이 아주 뚜렷해지고 거기에 태풍의 눈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없고요. 또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크면 클수록 태풍의 위력이 훨씬 강력하다. 이 구멍이 뚫린 바로 옆 주변이 바람의 세기가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난마돌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으로 상륙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쪽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그만큼 강한 때문인데 이번에 난마돌이 일본 규슈에 상륙을 해서 규슈를 관통하고 일본 동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태풍의 반경, 강풍 반경이라고 부릅니다.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구역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제주도 동쪽 해상과 그리고 우리나라 영남 해안 지방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포항 이 지역까지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구역이 그쪽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 반경이 400km다. 그러면 반경이 400km니까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800km나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400km의 경계가 좌측으로 400km의 경계가 부산, 울산, 포항까지가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지역까지는 초속 15m의 바람이 분다고 한다면 육상과 만나게 되고 또 건물의 효과가 겹치면 초속 30m 정도의 바람이 충분히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부산 쪽과 울릉도 쪽에서 초속 33.9m의 가장 강한 바람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번 태풍 역시 비보다는 바람이 좀 강했던 그렇죠. 태풍이다. 그런데 태풍이 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서해안까지 강풍이 부는 좀 물리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우선 비보다는 바람이 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태풍은 북상을 하면 그 진로의 앞부분에 비구름들이 강하게 만들어지고요. 또 태풍 중심 부분에서 가장 강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북상하면서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네. 방향을 틀었으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강한 비구름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좀 낮았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올라오면서 규슈 부근까지 왔을 때는 강한 비구름이 육상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네.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지난 흰남노 때문에 가장 많은 비가 왔고 많은 피해가 났지 않았습니까? 2차 피해가 우려됐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규슈의 상륙에서 급속히 약화됐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만큼의 강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2차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예상을 초속 35m를 최대로 했는데 초속 33.9m까지 바람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도 바람이 초속 15에서 20m 정도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예. 동해안은 가까우니까 불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은 가깝지도 않고 훨씬 먼데도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관측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공기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공기의 경계가 서해안에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 그 안에서 바람의 길이 형성이 돼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네. 그게 서해안에 형성이 됐습니다. 다행인 게 이렇게 강풍을 서해안에 몰아치게 했던 차가운 공기가 태풍 남마도를 약간 더 일본 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려했던 것만큼 물론 피해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우려했던 것만큼의 큰 피해는 없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는 그 이동 경로가 우리나라로 향하는 것 그렇죠. 아니냐 해서 걱정이 꽤 컸었는데 갑자기 일본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흰남노의 세력은 흰남노는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이 남마돌 같은 경우에는 상륙은 안 하지만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한해협까지만 올라온다고 해도 태풍의 위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적어도 흰남노에 못지않은 피해가 날 것이다라고 굉장히 우려가 컸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규슈에 상륙하는 거로만 됐거든요. 사흘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 공기가 내려왔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면서 이 흰남노의 진로를 약간 동쪽으로 더 밀었다. 그래서 동쪽으로 밀게 되면서 이 태풍이 올라오는 힘보다는 틀어지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더 올라오기보다는 일본 쪽에 빨리 상륙했고 그러면서 더 빨리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나마 큰 피해를 주지는 않고 동쪽으로 멀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네, 바람 얘기한 김에 한 번 더 강조하면 포항과 경주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가 정오를 기준으로 강풍주의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안심하긴 이르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아까 김진두 기자께서 태풍이 몰고 온 따뜻한 공기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마돌 오기 전에 그렇게 더웠던 겁니까? 많이 더우셨죠. 네. 기온이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도 30도를 넘었고요. 네. 일부 경기 남부, 충청 또 호남권 그러니까 태백산맥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이 9월 중순이거든요.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의 일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원인은 간단합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 뜨거운 수증기거든요. 그게 어떤 바람이 불게 되냐면 동풍 형태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동풍 형태의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나라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뜨거운 바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태백산맥 서쪽 지역, 경기, 충청, 호남 지방의 기온이 굉장히 높게 쏟았고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폭염주의보는 주로 서쪽 지역에 많이 내려졌고 원인 역시 늦더위의 원인 역시 태풍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YTN 입사하고 태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 뜻부터 검색하게 네, 그렇죠. 되는데 남마돌은 유적지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남마돌 온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2017년에도 또 2011년, 2004년에도 같은 이름의 그렇죠. 태풍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네. 영향을 준 태풍들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태풍들이 사라호, 매미호, 루사오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처음 들어본 이름 흰남노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남마돌도 마찬가지고요. 네. 좀 특이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도 있지만 외국의 이름도 있거든요. 그거는 태풍이 발생하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태풍의 이름을 10개씩 발표를 합니다. 그럼 적어도 100개 이상의 이름들이 만들어지게 있는데 네. 그걸 순서대로 이름을 붙여서 교대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발생하는 태풍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매미나 그런 태풍도 있지만 이번 같이 흰남노 또 남마돌 같은 태풍도 있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에 굉장히 강하게 큰 피해를 준 태풍은 이름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예. 한글로 된 이름은 10개가 아니라 20개입니다. 왜죠? 북한에서도 이름을 제출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태풍 관련해서 기상청 공식 발표 전에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다 보니까 다른 해외의 분석 모델들도 많이 그렇죠.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윈디라는 사이트인데 이거 정확성이 있는 겁니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개를 분석해서 이렇게 겹쳐져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잘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면 좋은데 지금 이 윈디의 모습인데요. 예. 이게 미국의 모델, 유럽의 모델, 그리고 예. 독일의 모델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각국이 예상하는 예. 태풍의 진로를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킴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이전에 사용했었던 유럽 모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영국 모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델들을 해서 태풍의 경향성을 보는 겁니다. 예. 이 모델이 잘 맞는다고 해서 이 태풍이 항상 이 진로가 맞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모델들을 동시에 보면 각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측 거리가 기간이 멀면 멀수록 각자의 범위가 좀 벗어나 있지만 조금 가까이 접근할수록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완전히 정확하다, 어떤 게 맞았다고 해서 다음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고 좀 더 가까워지면 명확한 위치들이 거의 비슷하게 수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와 함께 태풍 난마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난마돌 분석하는 사이에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사건 피해자 전모 씨로만 보도를 했었는데 만 31살의 전주환으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심의를 거쳐서 만 31살 전주환의 얼굴을 포함해서 이렇게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위원회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과거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남성의 신상은 만 31살 전주환으로 공개됐습니다.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and to the service of our great imperial family to which we all belong. (1945년) 공주 신분으로 입대해서 운전병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I want to tell you all how happy I am to be among you. 영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Are you supposed to be looking as if you're enjoying it? Yes, definitely. If you could,
여왕은 소탈하게 소통하고 검소함과 신중함으로 품위를 지키며 왕실에 대한 사랑을 되찾아왔습니다. 영국 여왕이 해외여행 중 신을 벗은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Please stand for Her Majesty the Queen and His Royal Highness the Duke of Edinburgh. It is a day of great loss, but Queen Elizabeth II leaves a great legacy. Life, of course, consists of final partings as well as first meetings. 네, 96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을 앞두고 영국 런던의 각 나라 지도자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현지에 도착해 국왕 주초의 리셉션에 참석하며 조문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장례식에도 참석하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 각 나라 지도자들의 비행기가 속속 내려앉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도 착륙했습니다. 검은 옷 차림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주 영국 대사 대리와 국왕 특별 대표가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바로 현지 시각 오후 6시에 버킹엄궁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할 지도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왕에게 여왕 서거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국왕 즉위 축하 인사를 전했고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평생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찰스 왕은 먼 곳에서 와준 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왕실 가족 한 사람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셉션장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조우를 했습니다. 반갑게 안부를 묻고 곧 유엔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더불어 나루히토 일왕과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 등 여러 정상급 인사들과도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여왕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문하려 했지만 교통 통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부터 열리는 여왕 국장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합니다. 이번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은 여왕 장례식을 계기로 한 조문 외교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런던에서의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나면 바로 미국 뉴욕으로 향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번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에는 모두 500여 명의 국빈이 초청이 됐습니다. 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영부인이 참석했고 러시아는 아예 초대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조문록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직무를 위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전 세계 존경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She kept offering me more. I kept eating everything she put in front of me. But she was the same in person as her image. Decent, honorable, and all about service. 일반 참배객들의 조문 행렬과 별도로 발코니에서 여왕에게 조의를 표하는 각국 대표들. 중국은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조문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로 인한 외교 갈등으로 중국 측 참배를 허용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한때 있었지만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결국 조문단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선 나루히토 일왕 부부가 조문을 왔습니다.
일왕이 외국 왕실 장례식에 참석한 건 29년 전 벨기에 국왕 국장의 아키히토 당시 일왕이 참석한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 대신 영부인과 총리가 조문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즉위한 찰스 3세는 조문을 위해 런던을 찾은 각국 대표들을 버킹엄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조문을 위한 방문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궁에서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에 초대받은 각국 대통령과 왕실 등 전 세계 귀빈은 모두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외교적 긴장 관계인 북한과 이란 등은 정상이 아닌 대사가 초청됐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는 아예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70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1의 접종 범위가 3, 4차까지 확대돼 오늘부터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407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5,000명 넘게 줄면서 지난 7월 11일 이후 70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봐도 10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7,000여 명이 2주 전보다는 18,000여 명, 절반 가까이 줄어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신규 확진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9,118명, 해외 유입이 28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9명 증가한 50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가 됐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39명으로 치명률은 0.11%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1의 3, 4차 접종에 대한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이 시작됩니다. 스카이코비1 백신 3, 4차 접종은 사전 예약 사이트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예약한 뒤 26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오늘부터도 가능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스카이코비1의 추가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3차와 4차 접종 사용을 허용했는데요. 연구 결과 기존 백신을 기초 접종한 뒤 스카이코비1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BA1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51.9배, 하위 변이인 BA5에 대한 항체는 28.2배 많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했다면 3차나 4차 접종도 mRNA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태풍이 몰아친 시점에 가축 전염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요. 원인은 멧돼지로 추정되지만 준비된 방역 대책으로는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돼지 축사가 늘어서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농장 주변에선 돼지를 묻을 땅을 파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에 실린 매몰 저장조도 쉼없이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키우던 돼지 16마리가 폐사해 검사했더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제 뒤로 이 양돈 농가 진입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농가는 이곳에서 한 200m 정도 더 가야 나오는데요. 농장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농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장에서 키우던 어미돼지 700마리를 포함해 8,200여 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원 지역 양돈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감염 농장 조사 결과 사료나 분뇨 차량 관련 농가가 25곳, 도축장 관련 역학 농가는 경기, 경북을 합쳐 무려 80곳이 넘습니다.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 감염이 확인된 건 재작년 10월 화천 농가 발병 이후 벌써 10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유력한 감염 원인은 야생 멧돼지로 추정됩니다.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이고 발생 농가 주변엔 지난 태풍과 집중호 당시 토사 유출도 있었습니다.
돼지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이 농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워낙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비도 많이 오고 주변에 있던 게 농장 안에까지 밀려 들어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감염 멧돼지를 막기 위한 정부 방역 대책 핵심은 국토를 동서로 잇는 2,000km 철제 광역 울타리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감염 멧돼지는 이미 강원 전 지역으로 퍼졌고 충북과 경북에도 감염이 확인된 상황. 현장에서는 남아하는 멧돼지와 바이러스 오염 그리고 돼지 농장 감염과 매몰 처분이라는 악순환이 매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새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뒤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 부지를 선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처음부터 짜맞추기식 선정으로 마포구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예정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큰 것 같은데 자세한 입장 전해주시죠. 네, 서울은 현재 있는 4개 소각장으로는 하루에 1,000톤 가까이 되는 추가 쓰레기를 전부 다 태우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수도권 근처 매립지에 묻고 있기는 한데 이마저도 2026년이 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쓰레기를 묻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지난달 말에 제가 있는 이곳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바로 옆에 부지를 추가 소각장 부지로 선정을 했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상암동에 여기 이렇게 20년 가까이 되는 소각장이 있는데 서울시가 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는 등 항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도 상당히 그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더 큰 용량의 소각장을 더 증설을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이게 저 소위 말하는 공정과 상식, 형평성 거기에 맞는 부합하는 이런 정책인지 정말 서울시에 묻고 싶고. 주민들은 새 소각장이 가동하는 2027년부터 기존 소각장이 철거되는 2035년까지 총 2개의 시설이 함께 돌아가며 유해물질을 내뿜는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또 서울시가 새 입지 선정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이른바 짜맞추기식 부지 선정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여기를 정해놓고 짜맞추기, 짬짬이 선정위원과 서울시에 그렇게밖에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지화를 위해서 끝까지 진짜 목숨 걸고 투쟁하고 싶습니다. 투쟁본부 단체까지 결성한 마포구 주민들은 이번 주 토요일 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전면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300m 내에 주거 주민이 없고 또 시유지라서 따로 돈을 낼 필요도 없는 등 상암동이 여러모로 최적지란 입장입니다. 5개 후보 지역 중에서도 상암동이 가장 점수가 높았다면서 최근엔 채점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1,000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놀이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다음 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 등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주민들은 혜택보다는 부지 선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서 당분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진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의 5선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2주 만에 다시 지도부로 복귀해 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이번엔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차피 원내대표는 주호영 이런 제목도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원망과 감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지금 당내 분위기를 좀 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상이 됐던 결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상이 됐던 결과죠. 네. 당초 친윤계 일부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주호영 의원을 추대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추대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경선이 진행되면은 상당한 압도적인 우위로
제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을 뒤엎고 네. 이용호 의원이 깜짝 선전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당의 혼란을 수습하려면은 주호영 의원의 경륜, 노련미, 안정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반면에 주호영 의원이 갖지 못한 것,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그나물의 그 밥이다. 또 꼰대 정당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것은 결국 당의 신성감, 활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두 사람에 대한 안 쉬운 대목이 이용호 의원 선전을 좀 나왔을까요? 지금 표로만 놓고 봤을 땐 주호영 원내대표가 61표, 이용호 의원이 42표, 무효표가 3표. 표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하면은 5선 의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본거지인 TK에서만 5선을 했죠. 반면에 이용호 의원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불모지인 호남 출신입니다. 전북 네. 남원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재선 의원이고 또 당에 합류한 지가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없죠.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이렇게 42표라는 선전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당을 주도해왔던 윤핵관에 대한 또 친윤 위주의 이렇게 당 움직임에 대한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난 4월에 권성동, 조혜진 두 사람이 원내대표 경선을 했을 때 81대 2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표가 어떻게 보면 권성동 지지표 가운데 20표가 빠져서 이용호 의원한테로 옮겨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윤핵관 위주의 당 운영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심력이 지금 또 당내에서 작용한 것 아닌가 심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원내대표 경선 얘기 처음 나왔을 때 한 두 자릿수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진 의원들 뭐 3선부터 5선까지 다양했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좀 불출마 의사를 권유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또 일각에서는 뭐 윤심이 작용했다 이런 말도 들려오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용호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권유한 것이 있다라고 네. 이용호 의원이 말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불출마 권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럼 과연 이제 여기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윤심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그 작용을 했느냐? 이 부분은 물론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안정감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좀 뒤에서 민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는 충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가처분 갈등 국면에서 공교롭게도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글을 올리면 또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 이를테면 예언에 맞게 좀 상황이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제명 시나리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일단 이 전 대표가 대통령 해외 순방 떠난 직후에 윤리위 긴급 소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 대표가 말했던 그대로 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윤리위가 갑작스럽게 소집이 돼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절차,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 윤리위원회는 28일 소집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집된 걸 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것은 오비락 아니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꼭 이런 징계가 진행이 되고 또 특히 자신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날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것이 어떻게 보면 오비락으로 보기에는 좀 더 너무 짜맞힌 각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일단 결론은 윤리위원회에서 일단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그 결론이 저는 다음 달 초 정도면 빠른 시간 내에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8일
한 차례 더 윤리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때 추가 징계를 결정을 할지 한 차례 더 연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늦지 않은 시기인 10월 초에는 결정의 날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오비락 표현 쓰셨는데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목소리가 어떻게 누구 입을 통해 나오고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오비락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마치 윤리위가 경찰과 사전 교감을 다 해서 무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저는 그게 가능한 일일까 싶어요. 제가 와서 놀란 건 그 윤리위가 사실상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당과 전혀 상의를 하지를 않아요. 저는 우연이라고 믿고 싶은데 마침 또 어제 대통령께서 순방을 출국하신 날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 계속되면 이것을 사람들은 필연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뭐 윤핵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되게 오랜만에 잡았잖아요. 정권을 잡으면서 권력을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일련의 과정들이 윤핵관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가 완전하게 독립적인 기관이다라는 어떤 측과 너무 편향적인 것 아니냐 이런 좀 흐름이 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당 윤리위는 기능 수행할 때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그 당원 단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 당 조직이기 때문에 또 3분의 2가 외부 인사로 이렇게 충원되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부위원장이 또 당 내부 국회의원, 의원이 또 합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업무 수행에서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은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적이냐라는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논란인 것 같고요. 윤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징계를 서두르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13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작년 14일에부터 임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매듭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임명받은 윤리위원장의 손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해야지 차후 법적 문제 또 정당성 문제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의지가 좀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연일까요? 또 공교롭게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문자가 또 노출되면서 오늘 정가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습니다. 8월에 나눴던 대화다 유상범 비대위원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 현장에서 방금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문자 메시지를 유상범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노출이 됐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거든요. 근데 노출된 이야기들이 8월 13일, 8월 13일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격정의 기자회견을 한 당일날 노출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유상범 의원이 정상납 부분이 기소가 되면은 함께 올려서 제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들이 올려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벌써 자신의 징계를 이렇게 상의하는 거냐, 그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문자 주고받은 것은 8월 13일 과거에 주고받은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전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윤상범 의원에게 오늘 오찬합시다라고 하는 문자가 지금 전달이 그거는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걸 하다가 이게 포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 부위원장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 보나마나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견을 좀 주고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과연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상범 비대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개인적 견해라면서 뭐 송구하다 이런 입장 바뀌었는데 참고로 윤리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보면은 윤리위원 같은 경우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윤리위원회는 뭐 기능 수행에서는 독립적인 조직이지만은 네.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네. 조항이 있습니다. 난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이지만은 그만큼 무게감 있게 네. 업무를 수행하라는 건데 오늘 근데 오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들 징계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비대위원장이 먼저 오찬 제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8월의 대화보다도 그렇습니다. 오늘 오찬 제안을 했던데 더 추은호 해설위원께서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만약에 추가 징계를 한다면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황인데 뭐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탈당 권유 아니면 제명인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전망이 될까요? 그 어떻게 돼 있냐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네. 징계를 받은 다음에 징계 후에 추가 할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징계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를 해도 6개월 이상, 최고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3년까지의 당원권 정지를 하든가 아니면 제명을 하든가 탈당 권유 쪽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많이 나오는 예상이 아예 탈당 제명 쪽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라는 네. 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하지만 이제 당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연 제명까지 갈 사안인가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통령 순방 일정, 조문 외교, 또 한미-한일 정상회담까지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은 좀 삐걱거리는 측면, 사실 외교 좀 상당히 큰 외교적 이벤트인데 한일 정상회담 뭐 불발 가능성 이런 게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조금 전에 뭐 대통령실 속보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삐걱거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삐걱거리는 그 문제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죠. 일단 한일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고 이렇게 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아주 성사된 것이 아니다라는 네.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노코멘트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 뉴욕에서 열리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식 회담이 아니라 뭐 약식 회담으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과정들이 이렇게 나이스하게 진행되지 않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런던에서 당초 오후 3시 현지 시간으로 3시 45분쯤 도착을 해서 일정을 3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런던에 있는 한국전 찬정 기념비 거기에 헌화하고 네. 이어서 엘리자베스 여왕 그 참배 그 웨스트민스터 궁을 참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버킹엄 궁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을 하고 이 3가지 일정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리셉션 외에는 다 취소를 했습니다. 네.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를 취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런던시에서 교통 통제를 했기 때문에 네. 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왜 걸어서라도 가지? 뭐 마크롱 대통령도 걸어서도 가고 바이든 대통령 또 나루히토 네. 국왕도 다 조문을 했는데 왜 우리 대통령 가지 못했느냐? 라고 네. 비판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전에 런던에 도착한 정상들은 조문을 했고 네. 오후 도착한 사람들은 내일로 연기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되지 않은 말로 국내 정치 활용한 건 유감이다라는 대통령의 속보가 있었고 또 추 해설위원과 좀 대담하는 중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문자 논란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이 오늘자로 당 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겠다. 앞서 윤리위원회 부위원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하겠다. 하지만 당의 윤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와이팅 트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논란 간략히 좀 짚어주시면요. 그렇습니다. 그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오늘 오전에 네. 의원총회장에서 주고받은 게 노출이 됐습니다. 네. 물론 그중에 일부는 과하게 오해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고받은 내용이 아니라 지난 8월 13일 날 주고받은 내용들, 뭐 제명을 해야 된다,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노출이 됐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윤리위원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에 의구심을 품는 그런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상범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내용은 또 정치부 취재기자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뉴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대통령 순방을 아까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순방 외교 이후 좀 지지율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지난주 일주일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론조사인데 긍정이 34.4%, 부정이 63.2%로 물론 부정이 28.8%포인트 높습니다만은 긍정의 흐름이 다소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세로 갈아타는 그런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당 내용이 상당히 진정이 됐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회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권 지지층이 상당히 조금씩 결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물론 이 여론조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 부분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흐름이라면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28일 가처분 또 국면이 어떻게 좀 포함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마침 또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도 진행이 됩니다. 좀 눈에 띄는 쟁점이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정가에서 나온 뉴스가 좀 집약돼 있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고요. 여기에 정부에서는 방어막을 계속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 부위원장 간의 문자 노출 이후 유상범 의원이 사퇴했다는 속보까지 확인하고 추은호 해설위원과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혼 첫 전셋집으로 인천 소규모 아파트에 둥지를 튼 A씨는 최근 집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A씨가 사는 아파트 한 동 50여 세대를 전부 소유한 집주인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 대부분을 경매에 넘겨버린 겁니다. 당장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인데 입주 전 이런 위험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세대인데 굉장히 암담했고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A씨가 사는 아파트에서만 이런 피해자가 95세대에 달하는데 주변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넘어갈 거라 생각하니까 일상생활이 불가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뭐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 지난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한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 2013년 처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집값이 오르고 저금리가 이어지던 시기 이른바 갭 투자로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 모으던 임대인들이 이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헐값의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세입자들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전세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밀리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등에 적정한 전셋값 정보 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규모도 늘릴 방침입니다. 경찰도 전국 지방청마다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한 달 만에 피의자 44명을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세금 체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계약자들은 직접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부동산 시세를 꼼꼼히 살펴봐서 전세금이 집값의 80%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6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운행이 5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아침 7시 반쯤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역마다 내려 옆문으로 옮겨 타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여파로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당산역 방향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50분 정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모레부터 차례로 시행됩니다.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영유아의 접종이 시작되고 다음 달 5일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다음 달 12일부터는 65세 이상 접종이 차례로 시행됩니다. 네, 신약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한 인체 임상시험.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공 확률도 낮지만 유전적 특성에 따라 약이 잘 듣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면 신약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분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의 임상시험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내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지난달부터 삼성 서울병원과 손잡고 전이성 유방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루시아 화이자의 치료제 병용요법 임상을 진행하는데 이 기업은 임상에 참여할 환자를 선별합니다. 화이자나 로슈의 약이 표적하는 주요 바이오마커가 있는지를 저희 제품으로 검사를 해서 바이오마커가 있는 환자들만 선별해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특정 약물이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지를 알아보는 진단법을 동반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동반 진단을 병행한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 동반 진단을 병행할 경우 병의 원인 유전자를 보유한 환자를 추려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난 10년 이상 동안의 결과를 보면 특히 항암제 영역에서는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환자를 골라냈을 때 한 3배 정도 신약 허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특정 유전자를 겨냥한 항암제를 개발할 경우 임상 단계에서 동반 진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반진단 병행 임상시험으로 신약이 승인될 경우 해당 약은 동반진단으로 선별된 환자에게만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동반진단이 임상시험의 비용과 기간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반진단을 통한 환자 맞춤 치료가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들어간 유독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았던 LG생활건강의 물티슈. 알고 보니 회수 명령 수량의 10배 가까이가 생산되고 유통된 데다가 대부분 이미 사용돼서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LG생활건강은 아예 연말에 물티슈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일보 이준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물건 살 때 아이에게도 쓸 수 있는 또 인체에 무해한 이런 문구를 꼭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티슈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됐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문제가 된 제품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한 베비언스 올리 7 에센셜 55라는 물티슈인데요. 시청자분들도 마트에서 보신 적 있고 친숙한 제품일 겁니다. 1년에 100만 개 이상 팔리는 물티슈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7가지 성분만으로만 만든 프리미엄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독일 더마테스트라는 피부 자극 시험을 마쳤다든지 눈에 자극이 가는지도 동물 대체 평가를 마쳤다는 안전 관련 광고 문구가 강조돼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 물티슈가 아기들 전용으로 나온 고급 제품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제품 일부에서 살균 보존제인 CMIT, MIT 이름이 좀 어려운데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2.4 ppm 검출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 성분이 지금 피해가 상당했었던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 인정된 것만 4,300명이 넘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에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제품에는 바로 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살균 보존제로 1960년대 개발된 물질인데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흡입 시에는 뇌 신경계 독성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2012년에 환경부에서 유독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사용하고 씻어내는 경우만 15ppm 이하로 허용되고 나머지는 화장품이나 생필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물티슈는 ssz낼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용 불가인데요. 식약처는 미국 화장품 원료 검토 위원회라는 곳에서 바르는 화장품에서 7.5 ppm 이하는 안전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LG생활건강 물티슈도 인체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확실히 안전하다는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민한 아기들을 위한 제품인데다가 입이나 얼굴을 물티슈로 닦기도 하는 만큼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7가지 좋은 성분을 쓰면 뭐합니까? 가습기 성분, 살균제 성분 들어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제품이 일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까? 취재진이 일부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이 성분이 묻은 물티슈가 7만 6천여 개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LG생활건강에서 식약처 명령을 받아서 자체 조사한 결과인데요. 물티슈에 부직포가 들어가죠. LG생활건강은 OEM 업체에 제조를 위탁했는데 이 제조업체는 부직포를 중국에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가 부직포를 생산하는 한 개 라인을 청소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이 물질을 쓰고 나서 제대로 세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묻은 채로 부직포 원단이 고스란히 납품되고 제조업체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해서 물티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부직포가 한 롤에 2.5km에서 2.8km 정도 길이가 아주 어마어마해서 물티슈도 이 한 롤을 사용해서 7만 6천 개가 넘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전량 회수하겠다는 발표도 있긴 했는데 물티슈가 차량처럼 계속 한 사용자가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회수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LG생활건강이 지난 7월 20일에 이 사실을 파악해서 그 이틀 뒤부터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문제 물티슈가 지난해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반년 넘게 지나버렸는데 물티슈라는 게 보통 한 달, 길면 3달 안에 모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되돌려받은 게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식약처에서 처음에 적발한 양이 7,920개였는데요. 161개가 회수됐습니다. 그것도 한 개만 소비자가 환불받은 거고 나머지는 안 팔린 물건을 유통업자들에게 받은 거였습니다. 전량 회수를 결정하고 한 달 정도 기록도 살펴봤는데 162만여 개 가운데 9만 4천여 개였습니다. 회수율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 정도였습니다. 회수율이 5%. 아까 유통된 게 7만 6천 개가 넘는다고 했고 문제가 된 게 7,920
개인데 그마저도 161개만 회수가 됐다. 자, 안 그래도 이렇게 회수하기 어려운데 LG생활건강이 문제를 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식약처 회수 명령을 받은 업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랑 일간지로 소비자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홈페이지에 이틀 만에, 일간지에는 나흘 후에야 판매 중지 사실을 알렸는데요. 늑장 고지에 더해서 꼼수 숨기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니 판매 중지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나서 뜬금없이 3년 전 만든 공익 광고까지 5개를 무더기 올리면서 공지문이 다운페이지로 밀려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마다 공익 광고 게재를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익 광고를 올린 거였습니다. 결국 식약처가 홈페이지 접속 즉시 알림이 보이도록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야 정정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한 뒤 전량 회수를 발표할 때도 축소 공지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네. LG생활건강은 문제가 일련 번호 1개, 생산 설비 1개에서 일어났지만 소비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지에 애초 알려진 7,920개의 10배 가까운 7만 6천 개가 이미 생산돼서 시중에 풀렸다는 점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감독 기관이 식약처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애초에 식약처에서 검출을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 검출이 우연이 됐습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무작위로 도내에 있는 물티슈들을 검사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예. CMIT, MIT가 화장품에 못 쓰는 원료인데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상의 시험검사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유해물질을 미리 적발해낼 수는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후 LG생활건강이 최초 적발된 것이 10배 가까운 물티슈를 유통했다는 사실은 따로 소비자들에게 공지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업체가 자진해서 전량 회수를 결정하고 공지했기 때문에 별도로 회수 수량을 알리거나 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 제품이 유통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문제를 알리는 데에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이준엽 기자, 그럼 LG생활건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명했는지 마지막으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업체에서는 문제 원단으로 만든 물티슈에도 정상과 비정상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전 제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수 물량을 일부러 숨길 의도는 없었고 미처 이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지 못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회수율도 물티슈 소비 기간을 고려하면 낮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착수했는데요. 판매한 LG생활건강에는 물티슈 3개월 판매 정지를, 그리고 제조업체는 3개월 제조 정지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2007년부터 이어온 물티슈 사업을 연말까지만 하고 아예 사업을 접을 계획입니다. 이미 물티슈는 대부분 유통된다다가 사업을 정리하는 마당에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사업을 철수할 예정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요즘에 부동산 시장, 이른바 빙하기로 불릴 정도로 거래가 뚝 끊겼는데요. 네, 그나마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활발한 편입니다. 이런 아파트 매매 쏠림 현상, 왜 그런 걸까요? 최기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1,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이하 매물 시세가 6억 원 이하인데 올해 거래는 모두 12건 이뤄졌습니다. 같은 단지인데도 6억 원을 훌쩍 넘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상의 매매는 단 2건뿐입니다. 처음 집장만 하는 사람들, 그 대출이 그분들은 조금 싸잖아요. 이게 빌라 대출보다. 그러니까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결혼 안 해도 이렇게 분가하잖아요. 이런 사람.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7월부터 최근까지 신고된 거래 1,100여 건 가운데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45.6%에 달합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편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대상 기준이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라는 점도 수요가 몰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저가 주택은 대출이자 부담이 덜한 데다가 정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어서 실거주 용도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뒤 다주택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매물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이신 분들이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나게 되는 내년 5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매물로 내놓는 것들도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기준이 상향되거나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4주년을 맞은 오늘 군 당국은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을 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침과 대적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해 반드시 승리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과 항모 강습단이 연합해상훈련을 위해 오는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 항모가 한국 작전구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에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하는 미군의 항모 강습단은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 등 총 3척입니다.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이달 2번의 평가전을 위해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됐습니다. 소집 멤버 26명 가운데 17일 경기를 마친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을 포함해 주로 아시아와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 20명이 첫날에 모여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어제 경기를 마치고 오늘 귀국한 손흥민과 김민재, 황의조와 황인범 등 유럽파들은 내일 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정구대회 인천 코리안컵에서 이민선, 이정훈이 값진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같은 NH농협은행 소속으로 최상의 호흡을 발휘한 두 선수는 인천 여름을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 복식 결승에서 타이완조를 접전 끝에 5대3으로 꺾었습니다. 우리나라 18세 이하 야구 대표팀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야구 월드컵에서 아쉽게 4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표팀은 최종전까지 7승 1패로 미국, 타이완과 동률을 이뤘지만 순위 결정 방식에서 뒤져 3, 4위전으로 밀려났고 일본에 2대6으로 패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에선 개최국 미국이 타이완을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남자 테니스 대표팀이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 파이널스에서 3연패로 8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간판 권순우가 세계 1위, 알카라스에 지는 등 단식과 복식을 모두 내줬습니다. 현재 태풍 남마돌은 일본 북부 해안을 따라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세력은 중간 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내일 낮이면 일본 센다이 북은 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태풍특보는 완화되고 있지만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내륙 지방은 오늘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대전은 14도, 대구는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도 24도, 대구는 2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굵직한 속보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어지는 이브닝 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